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가 포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냐며 조롱받던 그 나라가 현재 전 세계 최강국들이 모인다는 G8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리더들은 이러한 한국의 기적 같은 발전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본 없는 한국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며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논리와 팩트로 무장한 한국 앞에 콧대 세우던 열강들은 완전히 뼈가 박살난 채 항복을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G8 회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일본이 침묵한 그날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패배자가 기록한 역사 위로 새로운 승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8시간의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G7이라는 낡고 오만한 클럽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에 대한 비밀스러운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토마스 코엔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정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이 G7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운이 좋았던 아시아의 졸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가 대단하고 K-팝이 유행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룰 메이커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구심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벙커, 생추어리에 모인 대다수의 서구 엘리트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뿌린 듯 차가웠습니다. 원형 테이블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 마치 피고석처럼 덩그러니 놓인 단 하나의 의자에 한국 대표 닥터 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가방 하나 없이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 달랑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준비 부족이거나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적을 깬 것은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야마모토 대사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만년필로 테이블을 딱딱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메이지 시대 귀족의 후예였습니다. 핏줄과 가문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는 늙은 사자 같았죠. 그의 눈빛에는 한국 대표를 향한 숨길 수 없는 경멸과 혐오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G8이라니, 한국이라니, 이건 신성한 G7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야마모토 대사의 목소리가 지하 벙커의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격앙된 나머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안방에 천한 신분의 불청객이 들어온 것을 목격한 집주인처럼 그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를 잊으셨습니까? 저들이 누구입니까? 불과 70년 전 우리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조차 없어서 우리에게 주권을 바쳤던 근본이 없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1950년대에는 또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로 겨우 굶어 죽는 걸 면했던 세계 최빈국 거지들이었습니다. 국격이라는 건 돈 몇 푼 벌었다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뼈대 있는 가문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란 말입니다. 야마모토는 한국을 국가가 아닌 족보 없는 천민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인신공격에 가까웠습니다. 노비 출신이 양반들의 식탁에 겸상을 하려 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영 제국과 프랑스, 공화국의 자존심이 이런 모욕을 허락합니까? 그들은 우리 일본이 깔아놓은 인프라 덕분에 근대화 흉내라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리더 그룹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야마모토의 도발은 강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프랑스 위원 디바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닥터 강을 훑어보았습니다. 야마모토 대사의 말이 다소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군요. 경제 규모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G7은 단순한 경제 동맹이 아닙니다. 문명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모임이죠. 한국,
그들은 그저 우리가 만든 규칙을 따라오는 영리한 팔로워일 뿐입니다. 원조를 구걸하던 국가가 원조하는 그룹에 들어온 전례가 없소. 격이 맞지 않아요, 격이. 순식간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국을 성토하는 인민재판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닥터 강에게 쏠렸습니다. 이쯤 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이라도 해야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모욕감에 몸을 떨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닥터 강은 마치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그 10분 동안 그는 무심하게 주머니에서 무선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안경 닦는 천을 꺼내 태블릿 PC의 화면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무시였습니다. 눈앞에서 지저대고 있는 야마모토 대사를 짖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그 오만하리만큼 차가운 태도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듯했습니다. 이봐, 내 말이 들리지 않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태도를. 야마모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당신의 시계는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점에 멈춰 있군. 중후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장관이었습니다. 언제나 냉철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신봉하는 그가 마이크를 켠 것입니다. 슈미트 장관은 안경 너머로 야마모토를 한심하다는 듯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이 과거의 낡은 족보와 혈통 타령을 하며 망령을 붙잡고 있을 때 유엔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뉴스도 안 보고 사나 보군. 슈미트 장관은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툭 던졌습니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 57년 만에 만장일치로 한 국가의 지위를 변경했네.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유엔 설립 역사상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나라. 지구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 그 나라가 어딘지 모르나? 슈미트 장관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닥터 강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있는 한국이야.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닥터 강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칠흑 같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두 개의 사진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화려한 그래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화면의 왼쪽 1953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속이었습니다. 미군 지프차 뒤를 맨발로 쫓아가며 기브 미 초콜릿을 외치는 헐벗은 아이들. 미군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모아 만든 꿀꿀이죽을 깡통에 퍼담고 있는 앙상한 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말했던 거지 국가의 모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오른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2024년의 아프리카 남수단. 가슴에 선명한 태극마크와 코리아라는 글자가 박힌 조끼를 입은 한국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메마른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거만함이나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인류애와 헌신이 담긴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닥터 강은 여전히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 하단에 붉은색 자막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전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함. 아무도 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는 단어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학으로 치면 중력을 거스른 사건이자 생물학으로 치면 종이 바뀐 것과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 원조를 받던 수혜국 명단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 명단으로 이름을 옮긴 나라는 전 지구상의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0%에 수렴합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독재와 부패로 인해 다시 가난의 굴레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역사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저주받은 운명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쌓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해서 폭발시켰고 끝내 받는 손을 주는 손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사건입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가난한 나라들의 희망이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의 얼굴은 붉은색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비, 근본 운운하며 공격했던 자신의 논리가 인류 역사상 유일한 기적이라는 팩트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슈미트 장관이 조용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일본은 패전 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세계는 당신들을 전범국이라 기억하며 배상금을 요구하지? 하지만 한국은 다르네. 그들은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자신들이 받았던 희망을 돌려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계의 오지로 뛰어든 걸세.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한 품격의 차이 아닐까? 닥터 강은 그제야 귀에서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대사를 향해 아주 잠시 스치듯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를 바라보는 무심함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끄고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독일 장관의 변호에도 야마모토의 굴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닥터 강의 서늘한 옆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마치 이 치열한 논쟁 자체가 지루한 코미디라는 듯 하품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GDP를 높이고 군사력을 키워 강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자를 넘어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유일한 길을 걸어왔음을 침묵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쥐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심사 기록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판의 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줄 알았던 저 작은 거인은 이미 이 테이블의 상석을 차지할 준비를 마친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의실은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닥터 강이 꺼내든 ODA 공여국 전환이라는 묵직한 팩트가 야마모토 대사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야마모토는 굴욕을 맛본 폐잔병처럼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도끼를 품은 뱀처럼 한국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마치 악덕 사채업자가 빚쟁이를 협박할 때 쓰는 미수금 장부처럼 불길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해도 제조업의 뿌리는 여전히 일본에 닿아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니까요. 일본의 정밀 기계와 화학 소재 없이 한국의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 지칠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자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야마모토 대사가 그 파일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닥터 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닥터 강, 꽤 그럴듯한 사진쇼를 보여주더군. 하지만 감성파리는 여기까지야. 이제 진짜 현실을 이야기해볼까? 야마모토는 파일 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반도체 제국? IT 강국? 웃기지 말라고 해. 그건 모래성에 불과해. 너희가 자랑하는 삼성과 SK의 공장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은 우리 일본의 하청 업체나 다름없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그 핵심 소재들을 누가 공급하는지 잊었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우리 일본의 소재가 없으면 너희 공장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2019년의 공포를 벌써 잊었나? 보군. 그때 우리가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니까 너희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져서 아비규환이었지. 사재기를 하고 특사를 보내고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공장은 3일 안에 멈춘다. 너희는 우리 소나기에 있는 인형이야. 목줄을 쥔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나? 야마모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전 세계 경제지들은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견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일본의 명백한 경제 침략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지금 그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어 한국 대표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위원 뒤바가 야마모토의 말에 동조하며 킬킬거렸습니다. 확실히 공급망 리스크는 치명적이죠.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텐데 그런 불안정한 나라를 지팔에 끼워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닥터 강에게 쏠렸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 앞에서 그가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닥터 강의 표정은 의외였습니다. 당황하거나 분노할 줄 알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수가 이미 다 읽혔다는 듯한 고수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여유였습니다. 닥터 강은 천천히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습니다. 목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성보다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줄, 당신들이 당기는 순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묶여있던 다리로 뛰기 시작했죠. 야마모토 대사, 당신들이 2019년에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사냥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살던 호랑이에게 사냥 본능을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닥터 강의 손끝에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1980년대 후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기업들의 로고가 떴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당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그들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2024년으로 넘어가자 그 화려했던 로고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푸른색 글씨였습니다. 아마 한국의 이러한 승리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 이곳 회의실에 있는 각국의 고위 관료들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겁니다. 1983년 한국이 처음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의 미쓰비시 회장은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하겠다는 건 초등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시 기술 격차는 무려 20년.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초음속 제트기를 쫓아가겠다는 무모한 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조롱을 씹어 삼키며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칼퇴근할 때 그들은 밤을 새워 코피를 쏟아가며 일본 칩을 현미경으로 뜯어보고 역설계했습니다. 일본이 트렌치 공법이라는 안전한 길을 갈 때 한국은 실패하면 전 재산을 날리는 위험한 도박, 즉 스택 공법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때마다 기술 격차는 5년씩 줄어들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도면을, 그리고 불량품이 나오면 수천억 원어치 제품을 그 자리에서 불태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세계 최초 64M 디램 개발, 20년의 격차를 단 10년 만에 0으로 만들고 역전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가진 것 없는 후발주자가 오직 인간의 의지 하나로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거인을 맨손으로 때려 눕힌 인류 산업사 최고의 언더독 반란이었습니다. 정말로 당시 한국은 너무나도 위대했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기술의 에베레스트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리학, 화학, 광학 등 기초과학의 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조차 두려워하던 반도체 제왕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을 자본도 기술도 없던 한국이 단기간에 추월했다는 것은 마치 동네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팀을 전술과 체력만으로 꺾은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전 세계 경영학 교과서에서 한국의 반도체 신화를 기적이 아닌 불가사의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지 닥터 강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보십시오. 30년 전 세계 1위였던 당신네 반도체 제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갈라파고스에 갇혀 자만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재 몇 개 가지고 목줄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닥터 강은 화면을 넘겨 또 다른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2019년 이후 일본 소재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공장 가동률 그래프였습니다. 붉은색 하락 곡선이 낭떠러지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수출 규제라는 칼을 휘둘렀을 때 한국 기업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사활을 걸었죠. 밤을 새워 연구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면에는 텅 비어버린 일본의 불화수소, 저장 탱크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한국 솔브레인 공장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은 일본 기업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고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99.999%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고 포토레지스트까지 자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신들이 잠근 수도꼭지 때문에 우리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우물을 파서 더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꼴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야마모토 대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쥐고 흔들던 것이 목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닥터 강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그리고 여기 계신 지칠위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화면에는 엔비디아의 로고와 챗GPT의 인터페이스가 떠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AI 두뇌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메모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AI에게는 초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닥터 강은 스크린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원형 그래프의 90% 이상이 짙은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 90% 이상, 일본 0%. 보이십니까? 이 압도적인 독점이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물건을 달라고 애원하며 찾아가는 곳은 도쿄가 아닙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AI 시대의 산소호흡기는 지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닥터 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HBM 공급을 멈추면 챗GPT도, 구글의 제미나이도,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그 즉시 멈춥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21세기 산업의 심장은 HBM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페이스메이커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미수금 장부 같던 파일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마치 일본 반도체 산업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당신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소재 몇 개로 갑질을 하려 했지만 우리는 미래의 기술을 선점해 세계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닥터 강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야마모토를 응시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칼을 겨눌 때마다 우리는 그 칼을 녹여 더 강력한 칩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의 승리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죽이려다 잠자고 있던 거대한 괴물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씹어먹고 소화시켜 더 거대하고 강력한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한국의 저력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감에 젖은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위원들도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도 독일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흐름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닥터 강에게 뼈아픈 일격을 당한 후 잔뜩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릴 틈을 찾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분위기를 환기할 겸 조금은 고전적인 주제를 꺼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은 한국이 앞서 나간다는 걸 인정하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후장대 산업, 특히 조선업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이 분야는 우리 영국의 자존심이자 근대화 이후 일본 미쓰비시가 꽉 잡고 있는 텃밭 아닌가? 한국이 수주량 1위를 한다지만 그건 싼 인건비를 앞세운 저가 수주 덕분이라는 말이 있더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마모토 대사가 물 만난 고기처럼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금 거만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위원장, 배를 만드는 건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데이터와 장인 정신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한국, 그들은 그저 철판이나 용접하는 하청 공장에 불과합니다. 설계도도 없이 우리 일본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훔쳐서 덩치만 키운 녀석들이죠. 야마모토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바다 위의 가스관이라 불리는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보십시오. 우리 일본의 모스 방식 기술은 완벽한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둥근 공 모양의 탱크. 이게 바로 기술의 정점이죠. 반면 한국 놈들이 만드는 배는 껍데기만 번지를 했지 기술적 깊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덤핑꾼이라는 건 업계의 상식 아닙니까? 프랑스 위원 뒤바도 거들었습니다. 유럽 역시 조선업의 종가로서 아시아의 신흥 강자인 한국이 껄끄러운 눈치였습니다. 맞아요. 명품과 싸구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조선소는 그저 빨리빨리 찍어내기에만 급급하지 않소. 야마모토와 유럽 위원들의 협공. 한국을 기술 없는 졸부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프레임이었습니다. 저는 닥터 강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로 반박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닥터 강은 그래프를 띄우는 대신 의외의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텅 빈 백사장. 파도만 철썩거리는 울산 미포만의 1970년대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겨진 낡은 지폐 한 장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한국의 옛날 돈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야마모토 대사님. 1971년, 한국은 배를 만들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도면 한 장도 없었죠. 당시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30만 톤급 유조선을 척척 만들어내던 거인이었죠. 체급 차이? 아니요. 이건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싸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듣는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이 사진 한 장과 지폐 한 장을 들고 무작정 영국 런던의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공장도 없는 나라에 누가 배를 주문하고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회의실 안의 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은행 회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걸 보시오. 당신네 영국이 미개한 섬나라였을 1500년대에 우리는 이미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 함대를 박살낸 민족이요. 우리에겐 공장은 없지만 500년 전부터 바다를 지배해온 DNA가 있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돈이 말랐을 뿐이란 말이요. 닥터. 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영국은 그 미친 패기와 잠재력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들이 매뉴얼을 따지고 안전을 핑계로 공기를 늘릴 때 한국인은 어떻게 일본을 역전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백사장에서 불도저들이 흙을 퍼나르는 장면과 그 바로 옆에서 철판을 용접하는 장면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다 짓고 배를 만든다는 상식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도크를 파면서 그 옆에서 베이블록을 조립했습니다. 태풍이 불면 직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자재가 떠내려가는 걸 막았습니다. 당신들이 100년 걸려 쌓은 기술을 우리는 목숨을 건 동시 건조 공법으로 단 2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1970년대 일본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0%를 독식하며 조선 왕국으로 군림할 때 한국의 점유율은 0%였습니다. 이건 마치 동네 조기축구회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기겠다고 덤빈 꼴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와 용접공들은 잠을 포기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오후 5시에 퇴근해 맥주를 마실 때 울산의 조선소는 대낮보다 밝은 불야성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그들은 3교대로 24시간 철판을 지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0%였던 점유율이 10%가 되었고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넘는다고 비웃던 정밀 용접 기술의 오차 범위를 0.1mm 단위까지 좁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불과 30년 전 영국에서 문전박대당하던 그 거지 나라가 수백 년 해양 강국, 일본을 기술과 물량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추월한 것입니다. 일본이 50%에서 10%대로 추락하는 동안 한국은 0%에서 40%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성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자본과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20세기 산업사의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쇠를 깎는 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화학, 건축 공학이 총집약된 종합 예술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해양 노하우가 수백 년간 축적된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을 식민 지배를 받으며 배 만드는 기술을 다 빼앗겼던 한국이 오직 사람의 손기술인 용접과 두뇌인 설계만으로 단기간에 역전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오직 한국인의 헝그리 정신만이 설명할 수 있는 불가사의였던 것이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마모토기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인 특유의 광기 어린 집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바다를 메웠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닥터 강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배 사진이 떴습니다. 하나는 야마모토가 자랑하던 일본의 모스형 LNG선이었습니다. 갑판 위에 거대한 공 모양의 탱크 4개가 불룩하게 솟아있는 형태였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주력으로 만드는 멤브레인형 LNG선이었습니다. 탱크가 선체 내부로 들어가 있어 겉보기에는 일반 배처럼 날렵해 보였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모스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둥근 탱크를 따로 만들어 얻는 방식이죠. 안전하다고요? 네, 만들기는 쉽겠죠. 하지만 무겁고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고 무엇보다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없습니다. 시야를 가려서 운항도 어렵죠. 닥터 강은 한국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멤브레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선체 내벽에 특수 금속을 종이처럼 얇게 붙여서 탱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건 극한의 용접 기술이 없으면 가스가 새어 나와 배가 폭발하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난이도입니다. 일본은 기술이 부족해서 포기했고 유럽은 무서워서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용접봉들은 해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배는 일본 배보다 가스를 40%나 더 싣고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에서 개임이 안 되는 겁니다. 선주들이 바보입니까? 누가 비효율적인 일본 배를 사겠습니까? 이어 닥터 강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3년 글로벌 LNG선 주문 한국 87%, 시장 독점, 일본 5%, 야마모토 대사, 당신들이 자랑하던 그 안전한 기술의 말로를 보여드리죠. 닥터 강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2013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대형 컨테이너선 MOL 컴포트 호가 인도양 한가운데서 허리가 뚝 부러져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하는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장인 정신입니까? 설계 결함으로 바다 위에서 두 동강이 난 배. 이것이 일본 조선업의 현주소입니다. 반면 한국은 쇠빙 LNG선을 만들어 북극해의 얼음을 깨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처참하게 가라앉는 일본의 배와 거대한 빙하를 박살내며 웅장하게 전진하는 한국의 쇠빙선이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전통은 그저 녹슨 고철일 뿐입니다. 닥터 강의 마지막 한마디는 확인사살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지만 한국의 조선소는 앞으로 3년치 일감이 꽉 차 있어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 바다의 주인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시작된 그 무모한 도전이 결국 일본 제국의 자존심이었던 조선 산업을 완전히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500원짜리 지폐 속의 거북선.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예언서였던 것입니다. 맨주먹으로 덤벼들어 끝내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저 지독한 민족성. 일본은 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바다를 향해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 갈라파고스에 갇혀 침몰하는 일본과 대양을 호령하는 한국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저력을 확인한 후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연이은 패배를 맛본 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칠의 벽은 높았습니다. 경제가 튼튼하다고 해서 곧바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패권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 바로 국방력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위원 뒤바가 팔짱을 낀 채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유럽의 귀족적인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명품관에 잘못 들어온 시골 뜨내기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닥터 강을 훑어보았습니다. 프랑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강국입니다.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나팔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직접 생산하는 그들에게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내세우는 국방력은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닥터 강, 경제 브리핑은 잘 들었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재주는 탁월하더군요. 하지만 국제 정치는 냉혹한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늘었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건 가성비 때문 아닙니까? 뒤바 위원은 샴페인 잔을 돌리듯 펜을 빙글빙글 돌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명품과 공산품의 차이죠. 우리 프랑스의 라팔이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예술품에 가까운 하이엔드 무기입니다. 반면 한국의 K방산, 그건 그저 냉전 시대의 유물을 조금 개량해서 싸게 파는 떨이 상품 아닙니까? 돈 없는 동유럽 국가들이나 쓰는 무기를 가지고 군사 강국 흉내를 내다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야마모토 대사가 기회를 포착했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굴욕을 씻어내려는 듯 목소리에 날을 세웠습니다. 뒤바 위원의 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습니다. 야마모토는 지도를 펼쳐 한국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보십시오. 북쪽에는 핵무장한 북한, 서쪽에는 중국, 북동쪽에는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보유국들에게 샌드위치처럼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맨주먹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없으면 단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지도에서 지워질 운명이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나라가 G8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위대의 이지스함 뒤에 숨어야 할 판의 말입니다. 그것은 뼈아픈 팩트였습니다.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냉전 이후의 상식이었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는 영원히 이류일 수밖에 없다는 야마모토의 논리는 회의실 내 군사 전문가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강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마모토의 조롱을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듯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웅장한 기록화 한 점을 띄웠습니다. 현대의 사진이 아닌 고대의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고 수만 명의 적군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처참한 광경. 그 위로 말을 탄 장수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구의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서기 612년 살수대첩의 기록입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병력 차이만 30배가 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전쟁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 군사는 고작 2,700명이었습니다. 제국은 그 전쟁의 패배로 멸망했습니다. 닥터 강은 야마모토 대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들의 사무라이가 이웃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칼을 갈 때 우리의 선비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남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건드린 적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멸망으로 말입니다. 닥터 강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핵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죠. 한국이 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 불리는지.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의 실제 뉴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유럽의 탄약고가 비었다. 독일 전차 인도까지 5년. 대기 전 세계가 무기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난다면 독일과 프랑스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단 3일이면 탄약이 바닥난다고 경고합니다. 주문을 해도 공장이 멈춰서 5년을 기다려야 하죠. 안보 공백. 그것이 지금 당신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폴란드의 항구 그디니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수송선에서 수십 대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3개월. 우리는 전차와 자주포를 배에 실어 폴란드에 배달했습니다. 5년이 아닙니다. 단 90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방산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미친 속도입니다. 프랑스 위원 뒤바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몇 년 걸려 만드는 무기를 한국은 붕어빵 찍어내듯 찍어내어 배달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가성비라고 비웃으셨죠? 천만에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최적화입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매일 북한의 포문과 마주하고 있기에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생산 라인을 극한으로 효율화했습니다. 한국의 창원 공장은 잠들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휴가를 즐길 때 우리는 자유진영을 지킬 방패를 깎고 있었단 말입니다. 닥터 강의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전 세계 안보 공급망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량 공세는 인정하지. 하지만 결국 재래식 무기일 뿐이야. 핵미사일 한 방이면 그깟 탱크 수백 대가 무슨 소용인가? 전략적 억지력이 없잖아. 닥터 강은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략적 억지력. 보여드리죠. 스크린이 어두워지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화염과 함께 솟구치는 미사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 거대한 몸체였습니다. 현무, 탄두 중량 8톤, 세계에서 가장 무거움. 이것의 이름은 현무입니다. 탄두 중량만 8톤. 전 세계 어떤 미사일보다 무거운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며 지면을 강타했습니다. 폭발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공지진이 발생하며 거대한 산 하나가 통째로 주저앉아 버리는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핵은 방사능 오염을 남기니까요. 대신 우리는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 벙커를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숨어있는 적의 지휘부를 산 채로 생매장시키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소용없습니다. 이 미사일 앞에서는 종이장일 뿐입니다. 닥터 강은 야마모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이 말한 그 주변의 핵보유국 독재자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방의 군대가 전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자신이 자고 있는 벙커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공포를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 수뇌부는 그날로 지구상에서 삭제된다. 이것이 한국식 평화 유지법, 바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핵무기 논쟁으로 한국을 구석에 몰아넣으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핵 없이도 상대를 파멸시킬 수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미 합참의장 아드리안 장군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닥터 강을 향해 경의를 표하듯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군, 놀라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불렸던 별명이 뭔지 아시오? 민주주의의 무기고였소. 하지만 솔직히 인정하겠소. 21세기인 지금
멈춰버린 서구의 공장을 대신해 자유진영을 지키고 있는 진정한 무기고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구려. 미국 장군의 공식적인 인정. 그것은 회의실의 공기를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 위원 디바는 붉어진 얼굴로 애써 시선을 피했고 야마모토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한 고슴도치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작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강제하는 나라. 지칠의 어떤 국가도 갖지 못한 처절하면서도 위대한 생존 본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이제 한국의 동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한국은 고구려의 기상과 첨단 미사일로 안보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지칠의 까다로운 검증은 끝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한국을 꺾지 못하자 이번에는 그들의 전공 분야인 환경과 도덕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피해갈 수 없는 덫이기도 했습니다. 서구권 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빛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이탈리아 대표 로시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유기농 커피를 마시는 전형적인 유럽의 엘리트 환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닥터 강, 한강의 기적이라. 참 드라마틱하군요.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검은 연기가 자욱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장은 말 그대로 더러운 성장의 표본이죠. 공장을 돌리기 위해 강을 오염시키고 숲을 밀어버렸으니까요. G8은 단순한 부자 클럽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들이죠. 과연 한국이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환경 파괴범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로시 위원의 말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산업화를 이루며 환경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압축 성장을 하느라 환경을 희생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야마모토 대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시 위원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한국에 가보면 산에 제대로 된 나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일본의 울창한 삼나무 숲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죠. 그들은 자연을 사랑할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저 파헤치고 깎아내고 착취할 줄만 알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야만적인 개발 독재의 잔재랄까요? 쯧쯧. 야마모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미개인을 동정하는 듯한 그 깐죽거리는 말투에 제 속이 다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블릿을 조작하여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컬러 사진이 아닌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전쟁 직후의 한반도 풍경이었습니다. 로시 위원님, 그리고 야마모토 대사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화면 속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붉은 황토가 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 흙탕물이 마을을 덮치는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한국의 산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태워버렸죠. 당시 유엔 산하 기구는 한국의 토양 상태를 조사하고 이런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이 땅의 산림 복구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은 붉은 사막이 될 것이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엔조차 사형 선고를 내렸던 땅. 그 절망적인 풍경 앞에서 로시 위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굶주렸습니다. 먹을 쌀이 없어서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땔감이 없어서 낙엽까지 긁어 모아야 했죠. 상식적으로라면 남은 나무 뿌리까지 캐내서 땔감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생존이 먼저니까요. 닥터 강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는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게에 흙을 지고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교복 입은 학생들이 물동이를 지고 따르고 있었고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묘목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헐벗고 굶주려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먹었지만 다시 그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을 올랐습니다. 공무원, 군인, 학생, 주부, 전 국민이 낫과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붉고 황폐한 지옥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줄 수 없다는 부모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였습니다. 화면에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에 붙은 송충이를 하나하나 맨손으로 잡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징그러워하거나 피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이들은 송충이를 잡아 깡통에 담았습니다. 로시 위원님, 당신들의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 때 한국의 아이들은 산에서 해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자 가장 위대한 환경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현재의 위성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색이었던 한반도가 짙은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을 부린 듯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림률 4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UN 식량농업기구가 1982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닥터 강은 보고서의 한 구절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에 국토 완전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이것은 세계 임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보십시오. 유럽이 산업화를 이루는데 100년이 걸렸고 그동안 수많은 숲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장을 짓는 그 바쁜 30년 동안 산에 나무를 심어 숲을 되살리는 불가능한 미션을 동시에 성공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은 한국의 숲이 처참하다고 했으니까 천만에요. 한국의 산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으로 한 줌 한 줌 쌓아 올린 거대한 녹색탑입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자연 파괴범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포기한 붉은 사막을 울창한 숲으로 바꾼 연금술사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로시 위원님, 당신들은 풍요 속에서 와인을 마시며 환경을 논하지만 우리는 생존의 지옥 속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며 꽃을 피웠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자연을 위대하게 대했습니까? 누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생했습니까? 닥터 강의 묵직한 질문에 로시 위원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러운 성장이라는 자신의 비난이 얼마나 얄팍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유기농 커피잔이 부끄러운 듯 슬그머니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마스 코엔의 눈에 비친 한국의 산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푸른 숲 사이사이마다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 했던 한국 부모님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 속에서도 기어이 초록색 기적을 피워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림 녹화가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심고 가꾸어내는 한국인 특유의 끈질기고 위대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이제 감동의 드라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5천만 국민이 붉은 산을 초록으로 바꾼 기적의 서사가 회의실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지칠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들은 이젠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칠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순수한 열정과 진심이 과연 이 계산적인 외교관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한국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그저 감성팔이 정도로 치부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대표 밀러 위원이 차갑게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냉혹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모든 것을 손익계산서로 판단하는 실리주의자였습니다. 닥터 강, 감동적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는 인정하죠. 하지만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실리를 봅시다. 냉정하게 말해서 국제관계에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있을 뿐이죠. 밀러 위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습니다. 한국이 G8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뭡니까?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의 외교는 너무 감성적이고 아마추어 같아요. 의리, 우정, 그런 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밀러 위원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글입니다. 힘과 이익만이 유일한 법인 곳이죠. 그 틈을 타 야마모토 대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환경 파트에서 당한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밀러 위원님의 통찰력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최근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다 보여주기식 쇼 아닙니까? 국격을 높여서 G8에 들어가려는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만큼 주면 저만큼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야마모토는 한국의 진심을 위선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의조차 거래의 수단으로 보는 자신의 저급한 가치관을 한국에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밀러 위원과 야마모토 대사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마치 이익이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 더 넓은 시내의 바다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밀러 위원님, 그리고 야마모토 대사님, 국제관계에 영원한 친구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계산기가 외교의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닥터 강은 태블릿을 조작해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낡고 허름한 마을, 에티오피아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있는 코리아 빌리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황실 근위대 강류 부대를 파병해 우리를 도왔던 참전 용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안타깝게도 에티오피아는 공산화와 내전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더 이상 이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득될 게 없으니까요. 화면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흑인 노인들이 한국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안과 진료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매년 이곳을 찾아가 백내장으로 앞을 못 보는 노병들의 눈을 수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한국으로 초청해 유학을 시켜줍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굳이 돈 안 되는 일에 매달리냐고. 화면 속에서 시력을 되찾은 에티오피아 노인이 한국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잊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7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날아왔다. 닥터 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내밀어준 손길, 그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산기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월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위로 한국 마크를 단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잔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비명 지를 때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한국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구호 물품 상자들이 비춰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상자를 열어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낡은 헌 옷이 아니라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옷과 새 신발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갓 사온 캔 참치, 햇반, 기저귀들이 박스마다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현장에 구호 물품을 보낼 때 사람들은 안 입는 헌 옷이나 유통기한 임박한 통조림을 보내며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치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에서 온 물품 중에는 쓰레기에 가까운 것들이 섞여 있어 튀르키예 정부가 곤란해하기도 했죠. 닥터 강은 야마모토 대사를 정면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트에서 가장 좋은 패딩 점퍼를 사고 내 아이에게 입힐 새 내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손편지를 썼습니다. 형제에게 헝겊을 줄 수는 없다고. 추운 날씨에 제발 따뜻하게 입어달라고. 이것이 한국인의 정입니다.
화면에는 튀르키예 현지인들이 한국에서 온 새 옷을 받아들고 오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뜨거운 진심을 받은 것입니다. 밀러 위원님, 당신들은 지파를 이익 집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익이 아니라 신의에서 나옵니다. 강대국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한국은 도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닥터 강의 마지막 한 방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받은 빵 한 조각의 은혜를 10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나라만이 가장 부유해졌을 때 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팔에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차가운 계산기가 아니라 뜨겁게 뛰는 심장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냉혹한 실리주의자라던 캐나다 밀러 위원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던 그의 차가운 이성에 닥터 강이 꺼내든 한국의 심장이 꽂힌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터 강,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외교를 숫자로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외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쇼라고 비난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익을 따질 때 한국은 계산기를 부수고 형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동맹국 하나를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등을 돌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줄 피를 나눌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지칠의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계산기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초보은의 의미를 아는 품격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저는 한국의 손을 잡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국은 인류애와 신의로 지칠 위원들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러나 일본만큼은 너무나도 끈질겼어요. 이들은 한국만큼은 절대로 지팔에 추가될 수 없다는 듯 국가의 사활을 걸고 한국을 비하야 됐거든요. 야마모토 대사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조차 반박하기 힘든 가장 뼈아픈 약점이자 치명적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였습니다. 분위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되려던 찰나, 야마모토 대사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는데 표지에는 한국의 소멸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감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닥터 강의 말대로 한국이 도덕적이고 의리 있는 나라라고 칩시다. 하지만 국가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생물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의사가 시한부 환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듯 냉혹하게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낭떠러지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그래프였습니다. 0.6명. 이것이 작년 한국의 성적표입니다. 세계 평균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전염병 없이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 교수는 이미 1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문화가 뛰어나도 사람이 없으면 국가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생산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년에 수십만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폐교되고 지방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노인들만 남은 나라가 어떻게 지팔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는 건 시간 문제죠. 우리는 지팔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시한부 환자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리더들의 회의장이지 장례식장이 아니니까요. 야마모토의 공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0.6이라는 숫자는 그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한 팩트였으니까요. 저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닥터 강을 변호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침묵을 지키던 닥터 강이 처음으로 의자를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앉아서 태블릿만 응시하던 그가 일어서자 묘한 위압감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낡아빠진 사고방식을 비웃는 듯한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의 진단은 20세기 교과서 기준으로는 정확합니다. 사람이 노동력이고 인구수가 곧 국력이던 시대에는 말이죠. 닥터 강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텅 빈 놀이터와 폐교의 우울한 이미지 대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불이 꺼진 캄캄한 공장 내부. 하지만 기계 멈추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로봇팔들이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며 자동차를 조립하고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계들의 정밀한 구동음만이 심장 박동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곳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습니다. 파업도 없고, 과로사도 없고,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생산 현장은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났습니다. 닥터 강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의 공식 통계였습니다. 로봇밀도 세계 1위,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 대한민국은 1000대가 넘습니다. 세계 평균의 7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2위인 싱가포르와도 격차가 큽니다. 독일, 일본, 비교조차 안 됩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들이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보고 이민자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며 탁상 공론을 벌일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기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와 로봇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노조의 반발, 규제, 생존 앞에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관공서에서는 AI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물류센터에서는 무인 로봇들이 테트리스를 하듯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더 이상 단순하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계의 몫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로봇을 관리하고 AI를 설계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노동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노동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닥터 강은 야마모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동 없는 사회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프레임 전환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출산을 죽음이라고 부를 때 한국은 그것을 진화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저귀 값을 걱정하며 출산 장려금을 뿌릴 때 우리는 로봇 서버 비용을 계산하고 AI의 법적 시민권을 논의합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네 일본 관공서에서 아직도 팩스를 보내고 도장을 찍고 있을 때 한국의 행정은 AI가 1초 만에 처리합니다. 누가 더 미래에 가깝습니까? 누가 더 생산적입니까? 야마모토 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20세기의 인구론에 갇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발판 삼아 아예 다른 차원의 문명으로 점프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G8은 과거를 지키는 모임이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모임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노동의 종말과 AI 공존, 사회를 가장 먼저 실험하고 있는 거대한 테스트 베드입니다. 우리를 연구하십시오. 우리의 생존 방식이 곧 당신들의 미래가 될 테니까요. 닥터 강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한부 환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신인류입니다. 저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사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기 싫은 노동을 기계에게 넘기고 인간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용기. 위기가 닥치면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타고 넘어가 아예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버리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 그들은 소멸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화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들고 있던 한국의 소멸,
보고서를 슬그머니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낡은 종이 뭉치는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팩스와 도장의 나라가 AI와 로봇의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으니까요. 토마스 코엔, 저의 심사 기록지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류 미래의 예고편, 이 작은 나라는 위기마저도 혁신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실로 경이로운 생명력을 가진 돌연변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가 한국의 미래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촉매제였다는 사실에 위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대사에게는 아직 믿는 구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 바로 자원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테이블 위에 거창한 석유 시추선 사진과 우라늄 광산의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거만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강, 디지털도 좋고 로봇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가는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전기를 만들고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기름 한 방울, 우라늄 한 줌 안 나오는 빈털터리 거지 국가 아닙니까? 야마모토는 혀를 차며 한국의 에너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연자원 매장량 제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G8은 에너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바닥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라도 나서 유조선이 끊기면 한국은 일주일 안에 모든 불이 꺼지고 공장이 멈출 겁니다. 에너지 안보가 전혀 없는 나라를 어떻게 믿고 세계 경제를 맡깁니까? 한국은 불 꺼진 항구가 될 운명입니다. 야마모토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에겐 도요타가 개발한 세계 최고의 수소 기술이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의 패권은 수소가 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축적된 원전 기술이 있죠. 에너지를 다루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마모토의 말에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자원은 한국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강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마모토의 수소 기술과 원전 기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지금 수소차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원전 기술이요? 닥터 강은 태블릿을 들어 야마모토가 내민 카탈로그를 가리켰습니다. 도요타의 미라이 수소차. 훌륭하죠.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탑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수소차는 0.1%도 안 됩니다. 충전소 하나 짓는데 수십억이 들고 폭발 위험 때문에 아무도 설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안에서만 타는 갈라파고스 장난감 아닙니까? 닥터 강의 팩트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가 전기차로 전환할 때 혼자서 고집스럽게 수소차에 매달렸죠. 그 결과가 뭡니까? 테슬라와 현대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 때 도요타는 전기차 라인업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허둥대고 있습니다. 전략적 실패를 기술력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야마모토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닥터 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술, 후쿠시마를 잊으셨습니까? 사고가 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녹아내린 해결료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하나 통제 못해서 전 세계 바다에 쏟아붓고 있는 게 당신들의 기술입니까? 그건 기술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관리 능력 부재. 그것이 일본 원전의 실체입니다. 야마모토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닥터 강이 띄운 화면에 압도당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처참한 모습과 대비되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웅장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한국의 원전 기술입니다.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 그 척박한 땅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APR 1400 원전을 완벽하게 지어냈습니다. 프랑스의 아레바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포기하거나 납기를 못 맞춘 프로젝트를 한국은 예산과 납기일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성공시켰습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우라늄이 나지 않지만 우라늄을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지만 세계 최고의 정유 기술로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와 디젤로 가공해서 다시 산유국에 수출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연금술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도로를 질주하는 수만 대의 전기차들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포드. 브랜드는 달랐지만 투시도처럼 내부를 비추자 똑같은 부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셀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들이 수소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에너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은 무엇으로 뜁니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만든 한국산 배터리입니다. 닥터강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내수용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건 중동의 석유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배터리 셀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공급을 멈추면 미국의 포드 공장도,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도 멈춥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 통제권 아닙니까? 야마모토 대사는 들고 있던 수소차 카탈로그를 구겨버렸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고립된 일본의 처지와 자원은 없지만 기술로 세계의 에너지 혈관을 쥐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자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파는 대신 사람의 머리를 팠습니다. 당신들이 땅속을 파헤쳐 검은 기름을 찾을 때 우리는 땀과 노력으로 기술을 정제했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연금술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신이 내린 행운인 지하자원에 기대어 부자가 될 때 한국은 오직 인간이 가진 의지 하나로 정해진 운명을 거슬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원유를 수입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제하여 다시 산유국에 휘발유를 역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라늄 광산 하나 없지만 원전 종주국인 미국과 프랑스도 포기한 사막 한가운데에 가장 완벽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나라죠. 자원이 있는 나라는 땅을 파먹고 살지만 자원이 없는 한국은 밤새워 기술을 갈고 닦아 그 자원의 가치를 100배, 1000배로 뻥튀기 했습니다. 땅속에 묻힌 금광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지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혁신이라는 광산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원 부국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적과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닥터 강은 결연한 표정으로 지칠 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원은 언젠가 고갈됩니다. 석유는 마르고 가스는 바닥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인적 자원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너지 제국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묘한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땅을 파서 부자가 된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오직 두뇌와 손기술만으로 에너지를 창조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준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구겨진 카탈로그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 강국의 신화는 한국의 압도적인 혁신 앞에서 낡은 유물처럼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후쿠시마의 오염된 물과 바라카의 깨끗한 전기, 갈라파고스의 수소차와 세계를 누비는 K배터리. 승패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저는 심사 기록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다. 에너지를 정의하고 창조하고 공급하는 나라다. 자원전쟁의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석유가 아니라 바로 혁신이라는 것을 한국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제국을 선포한 닥터 강의 사자후가 회의실을 휩쓸고 지나간 뒤 지칠 위원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 경제, 환경, 안보,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한국은 우리가 제시한 모든 검증 항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아니 상식을 파괴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자격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의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승리 앞에서도 단 한 사람, 야마모토 대사만큼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악에 바친 폐잔병처럼 닥터 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논리적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과 한국인 특유의 지독함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독하다, 독해, 정말 지독한 족속들이군.
야마모토 대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닥터 강, 너희 한국인들을 보면 소름이 돋아. 사람이 아니라 무슨 고장난 기계 같단 말이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뛰어다니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무엇이 너희를 그토록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드냐 말이다. 야마모토는 닥터 강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돈, 성공, 탐욕스러운 워커홀릭들이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들 기세더군. 그 탐욕이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탐욕으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성실함을 탐욕으로 매도하고 그들의 치열한 삶을 기계적인 노동으로 폄하하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강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마모토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눈빛이 깊고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블릿을 들어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그래프도 최첨단 기술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컬러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위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개미 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그리고 위원장님, 탐욕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오. 1970년대 전 세계는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휘청거렸습니다.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죠. 그때 한국인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이곳, 50도가 넘는 열사의 땅 중동이었습니다. 닥터 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주베일 항만공사는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선진국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철수했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치는 사막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화면 속 모래바람을 뚫고 철근을 나르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버지들은 그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뜨거운 모래 위에서 콘크리트를 비비고 밤에는 횃불을 켜고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해 씻지도 못하고 짠내 나는 소금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야마모토 대사, 당신이 말한 그 독한 기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닥터 강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한복을 입은 젊은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독하게 일했는지 아십니까?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돈에 미쳐서가 아닙니다. 바로 고국에 두고 온, 태어나서 얼굴 한번 못 본 내 새끼 분유 값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에게 예쁜 옷 한 벌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가장의 무게. 그것이 그들을 사막의 불꽃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투박하고 거친 손사진이 크게 잡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바닥 전체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진 손. 굳은 살이 껍질처럼 벗겨진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손이자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의 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젊음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기꺼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그 피 묻은 달러가 한국으로 송금되어 경부고속도로가 되었고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닥터 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숙연함을 넘어 숭고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조차 그 투박한 손사진 앞에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탐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볍고 모욕적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떤 천재의 발명품도 우연한 행운도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들이 갈아 넣은 젊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밤새 기도한 어머니들의 눈물, 그 단단한 굳은 살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닥터 강은 지칠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8의 왕관. 화려해 보입니까? 하지만 저 투박한 아버지들의 굳은 살 무게에 비하면 그 왕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쫓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이 만든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섰음을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닥터 강의 말이 끝나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희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의 대표들을 만났지만 자국의 국민을 이토록 뜨겁게 자랑스러워하는 대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을 가진 품격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장관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캐나다, 미국,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를 일궈낸 위대한 헌신에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대사는 끝내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는 그가 이미 패배를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서류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패배자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보나 마나였습니다. 만장일치, 지칠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아니, 한국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UN 최종 의결까지 거치면 한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겠죠.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최빈국이었던 그 국가가 말입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위원들을 뒤로하고 닥터 강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지도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 일을 마쳤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닥터 강,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당신들을 인정했습니다. 조금은 기뻐해도 되지 않습니까? 닥터 강은 회의장 밖 제네바의 아름다운 야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에겐 증명하고 자축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살기 바빴으니까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우리는 낙을 즐기기보다 또 다른 고생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게 한국인이니까요. 그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멀어져가는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작고 왜소해 보였던 그의 그림자가 조명을 받아 거대하게 길어지며 제네바의 거리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사 기록지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용은 이제 없다.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거인이 지금 내 앞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심판의 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거인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지파를 넘어 지일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